그 2015년쯤에 지구 주변에 소행성이 하나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백금이 매장이 돼 있었는데 그 양이 무려 1억 톤에 달했습니다. 이걸 돈으로 바꾸면은 6,000조나 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하고요. 애플 시총의 거의 2배였어요. 엄청나죠? 이 소행성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광산 그 자체예요. 그 안에 무겁고 귀하고 비싼 광석들이 다 있어요. 이게 또 지구의 광맥들은 고갈이 되는데 소행성은 우주가 무한히 보충을 해줘요. 만약에 이거를 채굴을 할 수 있다? 세상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 SF 판타지 같은 얘기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라는 게 자명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자원 채굴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창업자들의 조합이 조금 재밌습니다. 한 명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고요. 또 한 명은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그 영화 아바타 찍은 분으로 유명하죠. 아바타 설정을 보면은 기업이 외계 행성을 침략을 하는데 이 침략하는 목적이 광물을 캐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로 만들던 거를 현실에서 쪼물딱거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룩셈부르크 정부예요. 원래 룩셈부르크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금융 위기를 한번 겪으면서 입지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우주 산업을 선택을 했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랑 관련해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기업들은 상당수가 룩셈부르크에 들어가 있어요. 규제나 세제에서 혜택이 크거든요. 오늘은 이 룩셈부르크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라는 노래 때문에 한국에서 인지도가 조금 있는 나라죠. 이 룩셈부르크가 종교적으로는요 국민의 상당수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조금 진보적일 때가 많아요. 뭐 동성 간의 결혼이나 안락사 같은 게 합법화가 돼 있거든요. 보통은 기독교에서 동성애나 자살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합법화가 돼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해요. 그동안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해왔는데 비교적 최근에 진보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가속화가 됐고요. 이게 합법화가 되자마자 곧바로 나라의 총리가 동성애 배우자랑 결혼까지 했어요. 그 한 국가의 정상이 동성 결혼을 한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락사도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룩셈부르크는 이미 2009년에 합법화가 됐어요. 2019년까지 총 71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대다수가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던 분들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 룩셈부르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소국이자 부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라가 작아요.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여긴 또 삼면이 강대국이에요. 독일이랑 프랑스, 벨기에 가운데에 제주도만한 나라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굉장히 껌딱지 같고 귀여운데 인구는 60만이 조금 넘어요. 이 중에 절반은 또 외국인이고요. 특히 노동인구도 70%가 외국인이에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죠. 특히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냥 단물만 빼먹는 게 아니라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고급 인재들을 모셔오고 있어요. 이게 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고요. 보통 유럽이 국경의 개념이 조금 약하잖아요. 이 룩셈부르크도 근로자들의 절반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집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고 직장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거죠. 룩셈부르크 수도에서 차 타고 30분이면은 독일이랑 프랑스, 벨기에를 다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1인당 GDP가 세계 1등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봐도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보통 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갑부들의 소득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뻥튀기가 조금 돼 있거든요. 특히 인구가 작으면 뻥튀기가 더 잘 돼요. 부자들 몇천 명만 있으면은 그냥 평균치를 다 끌어올려버리니까 나 그냥 부자들만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자들을 빼고 중위소득을 내본 게 있어요. 근데 이걸로 봐도 최상위권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 역시 꽤 잘 번다는 거죠. 일단은 뭐 최저임금 자체가 높아요. 유럽연합에서 거의 제일 높다고 보면 되고요. 참고로 실업률 역시 최하위권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을 열심히 유치를 해가지고 일자리는 많은데 그에 반해서 인구는 또 적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특히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벌어지는 인력이 없죠. 나라가 돈은 많은데 교육을 시켜야 될 인구는 적다 보니까 국민 하나하나한테 빈틈없이 수준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치원이 의무교육이고 이때부터 이미 3개 국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취업도 잘 되고 잘 벌고 잘 먹고 살게 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보통 선진국들은 신용이 좋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빚을 많이 지고 이 빚으로 경제를 굴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룩셈부르크는요 그 흔한 빚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빚을 질 수 있는 신용상의 여유가 있어요. 이게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치적인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점수가 항상 최상위권이에요. 그만큼 쓸데없이 국론이 분열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깔끔하고 그만큼 국가를 운영하는 게 군더더기가 없고 효율적이죠.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쟤들은 왜 이렇게 잘 살까? 까놓고 말해가지고 제주도만한 나라가 인당 GDP 1등을 찍은 거란 말이야? 비결이 뭘까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게 농사를 짓든 간에 공장을 올리든 간에 땅이 필요하죠. 근데 땅이 좁아요. 특히 이 농업이랑 제조업은 또 노동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근데 인구가 부족하죠. 수자원이라든가 천연자원 같은 것도 필요한데 풍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라가 작으니까 뭐 있는 게 없는 거야. 나라 안에서 뭘 구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서 빌려다가 쓰는 선택을 해야겠죠. 외국인 자본도 투자를 받고 외국계 기업을 또 유치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오고 지하자원도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거를 빌려다가 쓰는 거에 맞춰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을 최적화를 시킵니다. 이런 개방 정책이 룩셈부르크의 성장의 핵심이에요. 특히 외국계 기업들을 꼬시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폈죠. 규제는 줄이고 세금은 낮추고 비밀은 보장해 준 거예요. 자, 외국에서 물적, 인적 자원들을 싹 다 끌어다 쓰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써먹었냐? 금융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 하필 금융이었을까요? 자, 이게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규모의 경제거든요. 무조건 대량으로 만들어야 비용이 줄어요. 비용을 줄여야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라가 작은데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량 생산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게 바로 서비스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이고요. 참고로 물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이 나라의 밥줄인데 이게 서비스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많아요. 특히 룩셈부르크가 내륙 국가라는 거죠. 특히 제조업을 하려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고 가공을 해가지고 완제품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이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비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줄여야 가격에도 경쟁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유통비를 줄이려면은 주변에 바다가 있어야 돼요. 화물선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지랑 물류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독일, 프랑스, 벨기에가 껴안고 있으니까 결국은 육로 아니면은 비싼 항공 화물을 써야 되다 보니까 운송비가 곱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융업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자본은 유통비가 안 들어가니까 문서나 데이터로 거래가 되잖아요. 세금이나 수수료가 좀 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금융만 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금융으로 벌어먹은 건 아니고 한 100년은 철강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앞에서 지하자원이 없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철광석이 조금 나왔어요. 이때 광부들도 외국에서 많이 데려오고 철강을 여기저기 수출을 하게 되고요. 이게 사람이든 물자든 이동이 필요해지니까 교통이나 운송 인프라가 깔리게 돼요. 이게 주변의 국가들이랑 다 연결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룩셈부르크가 국제적인 교통망을 갖추게 된 거죠. 이걸로 지금도 물류 산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통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철광석을 닦겠다는 거죠. 광산이 고갈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철강을 녹이려면은 엄청나게 센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애지간히 많은 연료가 들어가요. 보통은 석탄으로 많이 떼죠. 문제는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터진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막 고개를 띄면서 올라가니까 대체재가 되는 석탄도 몸값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원가가 비싸지면서 철강 산업이 힘들어진 건데 이게 철강 쪽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밥상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밥숟가락이 가리킨 것이 금융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금융 강국식이나 됐고 지금까지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건데 어쩌다 이렇게 잘 됐냐. 자, 일단은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어요. 주변국들이 진짜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GDP가 이게 독일은 4등이고 프랑스는 7등이에요. 벨기에도 20위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풍족한 주변국들에서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 수요를 싹 다 흡수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특히 1993년에는 유럽연합이 등장을 하거든요. 유럽의 국가들 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게 돼요. 거의 하나의 국가처럼 모든 걸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요. 관세나 여권이라는 장벽이 제거가 되면서 물류와 사람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게 됩니다. 이런 주변 정세의 변화가 글로벌 금융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죠. 관련된 기업이나 인력들이 쉽게 들어왔으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외국의 자원들을 흡수하겠다고 규제나 세제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줬거든요. 특히 기업들한테 세금을 적게 물렸는데 유럽에서는 세금이 거의 제일 싸다고 보면 돼요. 아니 기업들한테 세금 받아먹을 생각 없으니까 와가지고 회사나 조금 차려놓고 일자리나 조금 만들어놓고 우리 국민들한테 월급이나 조금 주라 이거죠. 세금이야 일자리가 생기면 거둘 방법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돈을 버니까 소득세를 거둘 수가 있고 돈을 또 쓰니까 소비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기업들한테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줬습니다. 검은 돈이든 피 묻은 돈이든 묻지 않겠다. 니네 나라 정부가 물어봐도 모른 척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을 한 거죠. 한마디로 탈세하는 거 눈 감아 주겠다 이거예요.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돈 벌기가 편해요. 이런 비밀 보장 덕분에 발달한 게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건데 이름 그대로 사적인 은행이에요. 최상위 부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1:1 맞춤형 서비스를 해줍니다. 대충 갑부들 돈 관리를 이렇게 좀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 이게 룩셈부르크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존의 금융 강국들이랑 맞다이를 뜰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면서 이게 살아남은 거죠. 선진국들이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것들을 대신 해주면서 이 틈새 시장 중에 또 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대충 보험사가 드는 보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사고가 크게 터지면 보험사도 큰 돈이 나가잖아요. 혼자서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감당해줄 보험사를 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시장에서도 룩셈부르크가 꽉 잡고 있습니다. 뭐랄까 진짜 콩고물 주워먹기의 달인이다. 콩고물도 모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죠. 정리하면은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규제 없고 세금 없고 비밀 보장을 해주면서 전 세계 기업이나 갑부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외국의 자본과 인재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과정에서 세계 각지의 때묻은 돈과 유령 회사들의 둥지가 됐다는 거죠. 조세 피난처란 닉네임이 붙었고요. 실제로 아마존이나 애플의 아이튠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이베이, 페이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요. 본사나 지역 지사들을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어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금융업계
국회 쪽에서 돈 가지고 장난질이 조금 심했다. 얘네들이 규제가 뭐였는지 잠깐 잊어버린 것 같다. 쓰디 쓴 규제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줘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룩셈부르크한테도 눈칫밥이 배식이 됐죠. 야 너네들이 돈 세탁해주고 그러면 돼? 그 탈세한 기업들 명단 뽑아가지고 올해까지 넘겨요. 우리 이번엔 진짜 못 넘어가 이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변하니까 룩셈부르크도 생각이 드는 거죠. 사고는 미국이 치고 나라가 작은 게 죄지 중죄야. 뭐 그동안 꿀 빨았지 뭐. 달콤했다 이 자식들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철강에서 금융으로 왔듯이 금융에서 또 어딘가로 또 가야겠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해진 겁니다. 앞에서 뭐 우주산업 얘기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 살림을 책임지던 금융을 그냥 냅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을 새롭게 살리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핀테크다, 사이버 보안이다, 데이터 보호다, 인공지능이다 해가지고 금융을 IT랑 접목을 시키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거는 물류 쪽인데 앞에서 물류비 비싸가지고 제조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뭐 물류로 돈 버는 얘기를 하냐. 보시면은 해운이 아니라 한국 물류가 주력이에요. 육로랑 하늘길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유럽의 5대 화물 공항이 룩셈부르크에 있고요. 유럽 최대의 화물 항공사도 유치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주변국의 물동량을 끌어오기도 좋고요. 굳이 룩셈부르크로 지나가게 만든다고 이게 세제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밥줄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됐죠. 한국 물류라는 게 이게 대량으로 운송도 안 되고 더럽게 비싸가지고 단점이긴 한데 급할 때는 또 항공편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워낙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납기회를 못 맞추겠다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항공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산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산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나라 자체가 혁신에 조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위기의식이 조금 있어요. 나라가 작아가지고 살려면은 뭐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을 하면은 누구보다 먼저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를 룩셈부르크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덕분에 신사업을 유치하는 경쟁에서도 늘 선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또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좋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하고요. 이게 공교육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냐를 볼 때 보통은 문맹률을 보는데 일단은 이 문맹률이 제로예요. 국민들이 언어 자체에 조금 특화가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개 국어 이상을 한다고 했죠. 워낙에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다개국어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환경이고 이게 굉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인재를 흡수하고 있어요. 임금은 비싼데 세금은 싸니까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질의 인력 덕분에 노동 생산성도 거의 최고예요. 특히 이들이 혁신의 밑거름이 되고 있고요. 보다시피 작지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반적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데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기를 찾다 보니까 별 뜬금없는 나라가 인당 GDP 1등을 찍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처해진 환경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